자식 귀한 줄 모르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야, 최명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네 아들은 새장가를 가. 야, 금지옥 키운 내 딸이 싱크대 밑에서 곰팡이 핀 밥을 먹으며 울 때 이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장사꾼 딸년 거두줬더니 감히 어디서 행패랴? 이 할망구 당장 끌어내. 사돈이 거만하게 경호원을 부릅니다. 하지만 사돈,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더군. 30년 전 그 비 오는 날 밤 당신이 버리고 간 그 사람.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무릎 꿇어. 네가 가진 모든 것 오늘 내가 가루로 만들어 줄 테니까. 시장 바닥 장사꾼 엄마라고 무시하셨나? 오늘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설 자리는 사라질 거야. 친정엄마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디오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 마음이 다 그렇겠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세상에서 제일 배부른 법입니다. 저 오숙자에게도 그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내 새끼, 지은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등이 터져라 이래서 키웠습니다. 남들 다 하는 과외 한 번 제대로 못 시켰어도 우리 지은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영리한 아이였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이제 보상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딸이 3년 전 부잣집 외아들이라는 놈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장 바닥 인생 60년에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아껴줘. 라며 웃는 딸의 모습에 눈 딱 감고 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던 아이가 열흘째 소식이 없더군요. 참다 못해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딸의 목소리. 엄마,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지금 좀 바빠서. 바쁘다는 애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리는지. 뒤편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 야! 너 지금 누구랑 노닥거려? 당장 안 튀어와! 사돈, 최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뚝 끊긴 전화기 너머로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전복을 사고 새벽같이 일어나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겉절이까지 챙겨 들고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비번을 누르려다 혹시 실례가 될까 배를 눌렀죠.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야, 너 친정에서 배운 게 고작 이거니?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법도를 따라야지. 어디서 눈을 부릅떠? 너네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나 하니까 너도 그 모양인 거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엄마 욕은 하지 마세요. 잘못한 줄 알면 빌어. 무릎 꿇고 빌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귀한 딸이, 누구보다 자존심 강하던 내 딸이 그 오만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딸이 더 곤란해질까봐 숨을 죽이고 문 밖에서 그 모욕을 다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35평 아파트 문 너머는 제 딸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요해진 틈을 타 다시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지은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감출 수 없는 수척함, 그리고 눈가의 미세한 떨림. 지은아, 엄마가 전복 좀 가져왔다. 사돈 어른도 계시니? 거실에 앉아있던 최명희는 제가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더군요. 손가락 끝으로 명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제가 내려놓은 반찬통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아휴, 사돈. 이 아파트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냄새 나는 걸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지은아, 이거 당장 갖다 버려라. 아니면 경비실이나 주든가. 제 딸은 사색이 되어 제 눈치를 봅니다. 제가 밤잠 안 자고 다듬고 씻어서 만든 반찬들입니다. 그걸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 버리라는 그 여자. 그때 안방에서 사위라는 놈이 나오더군요. 제 아내가 구박받는 걸 다 알면서도 그 놈은 제게 인사 한마디 건네고는 게임기 앞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지은아, 나 배고파. 엄마가 아까 시킨 스테이크 다 구워졌어? 제 딸은 그 길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딸의 손등에 벌겋게 된 자국이 선명한 것을요. 그날 저는 밥 한 술 못 뜨고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더군요.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면 자식은 대접받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낮아질수록 제 자식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내 딸의 얼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최명희, 당신이 가진 그 고상한 껍데기를 내가 갈기갈기 찢어주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분을 사귀며 딸의 결혼 전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저는 경악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돈 최명희의 과거 기사가 실린 아주 오래된 잡지 한 장. 그 기사 속 여자의 고향과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벼락이 치더군요. 박명희, 청송면 박명희라고? 30년 전 제가 시장에 자리를 잡기도 전 제 고향 마을을 피눈물로 물들였던 그 악마 같은 여자의 이름. 신분을 세탁하고 부잣집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는 저 여자가 정말 그 여자란 말인가? 사돈, 당신은 오늘 실수한 거야. 내 딸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이제 기대해.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가짜 왕국,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줄 테니까. 어제 본 사돈의 사진, 그리고 그 이름 박명희. 밤새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고향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그 여자가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고귀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당장 중요한 건 그 여자의 과거보다 지금 당장 숨도 못 쉬고 살고 있을 내 딸 지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돈이 외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은 제가 또 온 것에 당황하며 문도 제대로 못 열어주더군요. 엄마, 왜 또 왔어? 어제 사돈 어른 화나신 거 못 봤어? 제발 그냥 가. 응? 제 딸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밀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상판, 외제 가전제품들. 겉보기엔 화려하기 짝이 없는 주방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제 물음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는 사돈이 먹는다는 비싼 수입 과일과 건강식품들 뿐 정작 내 딸이 먹을 만한 반찬 한 조각이 없더군요. 지은아, 이게 다 뭐야? 너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여기 네 반찬은 어디 있어?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싱크대 하단장, 보통은 냄비나 세제를 넣어두는 그 어두운 문을 딸이 황급히 몸으로 막아서더군요. 엄마, 보지 마. 제발. 딸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밀쳐내고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거기엔 낡은 플라스틱 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며칠은 지난 듯한 굳은 밥덩어리, 그리고 그 위에 핀 푸른 곰팡이, 사돈이 먹다 남긴 찌개 찌꺼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 내 귀한 딸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내 자식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주방 구석 싱크대 밑에 숨어서 이 곰팡이 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돈 그 여자는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썰 때 내 딸은 개밥만도 못한 것을 입에 넣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쌀 아깝다고 당신 안 드시는 것만 먹으라고 하셔서 엄마 미안해. 나 이렇게 사는 거 보여주기 싫었어. 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최명희가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오더군요. 우리를 본 그 여자의 첫마디는 미안함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아니, 사돈은 왜 자꾸 남의 집 안방까지 드나드세요? 지은아, 내가 외부인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그 싱크대 문은 왜 열어놔? 냄새나게. 최명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자식한테 어떻게 이런 걸 먹여? 네 아들은 금송아지라도 먹이면서 내 딸은 이 싱크대 밑에서 썩은 밥을 먹게 해. 제가 그 곰팡이 핀 밥통을 식탁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사돈의 비싼 명품 가방 위로 오물이 튀었죠. 그러자 그 여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사돈, 주제를 아세요.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듯 번 돈으로 키운 딸년. 우리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감히 귀한 집 식탁에 오물을 던져? 예, 지은아, 당장 이거 내 손으로 다 핥아서 치워. 안 그러면 내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사돈의 그 서슬 퍼런 말에 내 딸은 겁에 질려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워봐야 내 딸만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요. 저 독한 여자를 무너뜨리려면 더 독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는 딸의 손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돈, 아니 박명희 씨. 당신 오늘 실수한 거야. 내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 어긴 건 참아도 사람 취급 안 한 건 못 참아. 당신이 공들여 쌓은 이 가짜 사모님 성벽 내가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 30년 전 청송면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청송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더군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집을 나오며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딱 일주일만 버텨라. 엄마가 너 이 지옥에서 꺼내주고 저 여자는 지옥으로 보낼 거니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장 제가 아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티며 쌓아온 인맥, 그리고 그 여자가 감히 상상도 못할 복수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당신은 내 딸에게 곰팡이 핀 밥을 줬지? 나는 당신 인생 전체에 곰팡이가 피게 만들어줄게. 기대해. 내일부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질 테니까. 싱크대 및 곰팡이 밥을 본 뒤로 제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를 억지로 끌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여름인데도 긴 소매 옷을 입고 몸을 움츠리는 아이. 그 모습이 이상해 저는 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엄마, 아파. 놓아줘, 제발. 깜짝 놀라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녀린 딸의 하얀 팔뚝 위로 보라색, 검은색 멍 자국들이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세게 붙잡힌 손가락 자국, 그리고 무언가에 긁힌 듯한 깊은 상처들. 지은아, 이거 뭐야? 그 여자가 때린 거니? 사돈 그 독한 인간이 너한테 손을 댄 거야? 딸은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확실한 대답이었죠. 내 귀한 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저는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더 팔겠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침 퇴근해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사위 현우 놈을 마주했습니다. 제 아내가 친정 엄마한테 끌려나갔다가 울면서 들어왔는데도 그놈은 눈길 한번 안 주더군요. 이봐, 박서방. 자네 눈엔 이게 안 보여? 지은이 팔 좀 보라고. 자네 엄마가 지은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사위놈은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뻔뻔하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말을 내뱉더군요. 장모님, 좀 적당히 하세요. 우리 엄마 성격 좀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지은이가 좀 더 살갑게 굴고 비위 맞췄으면 이런 일 있었겠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고부 사이에 살다 보면 좀 밀치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유난 좀 떨지 마세요. 피곤해 죽겠네. 유난? 제 아내가 멍이 들고 썩은 밥을 먹는데 유난이라니요. 이놈은 사위가 아니라 자기 엄마라는 괴물이 키우는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던 그 달콤한 말들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저 자기 집안 수발들 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위의 태도에 절망한 딸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그때 사돈 최명희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제 등을 밀쳤습니다. 어디서 남의 귀한 아들 멱살을 잡아? 시장 바닥 수준 나오네. 장모고 뭐고 당신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정말 법대로 할 줄 알아. 당장 나가. 저는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으로 딸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제발 나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 닫힌 철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비명.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었습니다. 내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식해서 너를 이런 사자굴에 밀어 넣었구나. 하지만 지은아, 기억해라.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오숙자다. 너를 울린 그놈들, 내가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곧장 평소 알고 지내던 시장 번영의 총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흥신소 쪽 마당발로 유명했죠. 총무님, 박현우라는 놈 뒷조사 좀 해줘요. 강남 어디 살고 무슨 차 타는지. 특히 이놈 밤에 어디 기어나가는지 샅샅이 뒤져줘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확실한 것만 가져와요.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효자인 척, 바른 청년인 척하던 사위놈의 추악한 이면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사돈, 당신 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금쪽이었지? 그런데 어쩌나 이 금쪽이가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고 있었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저놈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온 세상 앞에서 벗겨줄 테니까. 이제 참는 건 끝났습니다. 사돈 최명희,
그리고 방관자 박현우. 당신들이 내 딸에게 가한 그 모든 폭력, 이제 똑같이, 아니, 10배로 돌려받을 준비나 해. 사위놈의 외도 사진을 손에 쥐고도 저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사돈이 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람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내 딸의 가정을 지켜줄 생각도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자식 인생에 이혼이라는 낙인 찍히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게 어미 마음이니까요. 저는 사돈을 집 밖 조용한 찻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강남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호텔 라운지더군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최명희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코부터 찡그렸습니다. 아휴, 사돈, 여기서 생선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런 데는 격 떨어져서 안 오는데 사돈 체면 생각해서 나온 줄이나 아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고등어 나르고 조기 엮으며 번 돈으로 딸 공부시켰습니다. 그 비린내가 제게는 훈장이었지만 이 여자에게는 그저 멸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딸의 멍든 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말했죠. 사돈, 우리 지은이가 부족한 게 많겠죠? 그래도 명문대 나와서 자기 앞가림하던 애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까? 싱크대 밑에서 밥 먹이고 몸에 멍까지 들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돈은 사진을 보더니 피식 비웃더군요. 그러더니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제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봐요, 오숙자 씨. 당신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장사꾼 집안 딸년이 어디 감히 우리 현우랑 급이 맞다고 생각했어? 우리 현우, 정재계 집안에서 선자리가 줄을 섰던 애야. 그런 애가 눈이 멀어 당신 딸을 데려왔으면 지은이는 우리 집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멍 좀 든 게 대수야? 훈육이야, 훈육. 훈육이라는 단어에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온갖 험한 꼴 다 당했지만 내 자식을 종이라 부르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라고요. 지금 내 딸 보고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아니야? 시장 통해서 생선 대가리나 치던 당신 피가 어디 가겠어? 지은이 그년도 속은 구더기 끓는 청것이야. 당신이나 당신 딸이나 우리 집안의 오점이니까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 알겠어? 더 이상의 대화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그대로 사돈의 그 고상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깍! 이 미친 할망구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이, 박명희. 아니, 최명희 사모님. 입 조심해.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급 높은 아들놈이 지금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 내 딸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놈은 밤마다 딴 계집 애들이랑 호텔 드나들더라. 그거 내가 다 찍어놨거든. 사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금세 표정을 고치며 독설을 내뱉더군요. 남자애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 협박이라도 하게 해봐. 우리 집안 인맥이면 당신 같은 장사꾼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저는 가방에서 앞에서 발견했던 그 낡은 잡지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30년 전 청송면 뺑소니 사건 기사. 범인의 몽타주와 현재 사돈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그 사진을요. 이것도 사회생활인가? 30년 전에 청송면에서 임산부 치고 달아난 박명희 씨. 당신 이름 세탁하고 과거 지우면 끝날 줄 알았지. 공소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당신 아들이랑 사돈 어른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품위가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힐 텐데. 사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손을 쳤습니다. 사돈, 아니 박명희.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대가 당신 인생 통째로 갚게 해줄게. 당신이 가진 돈, 명예, 그리고 그 금쪽 같은 아들까지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버릴 거야. 시장 바닥 장사꾼이 얼마나 독한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사돈이야. 오숙자, 거기 안 서. 라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엔 승전가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흥신소 총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무님, 계획대로 진행해요. 사돈댁이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그 땅, 우리가 먼저 낚아채야겠어. 그리고 사위농 회사 게시판에 그 사진들 하나씩 풀어버려요. 내 딸 지은아, 엄마가 간다. 너를 가두고 있던 그 감옥의 창살을 하나씩 부수러 엄마가 가고 있어. 최명희, 당신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시장 바닥 장사꾼의 진심 어린 복수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사람의 얼굴은 속여도 그 눈빛에 서린 도끼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최명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딸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내 고향 청송면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친 그 악마가 맞다는 것을요. 30년 전 제가 시장 바닥에 자리 잡기 전 청송면은 참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린 사건이 있었죠. 마을 유지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외지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명희.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자기보다 급이 낮다 싶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오만한 여자. 박명희. 그래, 그 눈빛이야. 사람을 발밑에 벌레 보듯 하던 그 눈. 그 여자는 마을의 가난한 임산부와 시비가 붙자 만삭이었던 그녀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밀치고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났습니다. 사고 현장엔 비가 내렸고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미궁에 빠졌죠. 그 임산부는 아이를 잃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명희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돈까지 빌려들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저는 곧장 청송면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팔순의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죠. 오, 서방네 아녀. 그 박명희 죽지도 않고 살아있대. 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내 돈 떼먹고 도망친 건 둘째치고 그 불쌍한 임산부 정순이 인생 망쳐놓고 말이여. 어르신의 증언은 확실했습니다. 박명희는 도망친 뒤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최명희로 세탁해 부잣집 사모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도움으로 당시 사건의 피해자였던 정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의 의지에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아온 그녀. 그녀의 눈엔 여전히 30년 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명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야. 이 눈빛. 나를 밀치고 비웃으며 가버린 그 여자라고. 숙자 언니.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왜 이 여자가 웃고 있는 거야? 정순 씨의 절규를 들으며 제 가슴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공소시효? 법은 이 여자를 잊었을지 몰라도 하늘은 잊지 않았고 피해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순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정순아, 걱정 마. 이 여자가 누리는 그 가짜 행복, 내가 다 박살내줄게. 내 딸 지은이가 당한 거,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흘린 눈물까지 다 합쳐서 이 여자 숨통을 조여줄 거야. 저는 마을 어르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박명희의 지문이 묻은 옛날 차용증과 사진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은퇴한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기자의 수첩에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박명희가 도망치기 전 마을 금고에서 훔친 장부의 존재였죠. 그 장부 안에는 현재 최명희의 시댁, 즉 강남 졸부 집안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명희는 그 장부를 빌미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그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찬 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최명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30년 전 청송면 사고 현장의 사진과 정순 씨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냈죠.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떨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버린 과거가 유령처럼 당신의 목을 조르러 갈 거야.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사위 현우놈이 서 있더군요. 제 엄마가 보낸 모양입니다. 장모님, 대체 저희 어머니한테 뭘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지금 거품 물고 쓰러지셨다고요. 대체 왜 이러세요? 박서방, 가서 네 엄마한테 전해라. 이건 예고편일 뿐이라고. 내 딸한테 싱크대 밑에서 밥 먹인 데가 이제부터 이자까지 쳐서 갚게 해줄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라고. 사돈, 아니 박명희 씨. 당신의 화려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돈을 잃는 거? 아니, 당신의 그 더러운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서 손가락질 받는 거겠지. 기대해. 내일 아침 당신의 우아한 식탁에는 곰팡이 핀밥 대신 경찰서 소환장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사돈 최명희는 과거의 유령에 떨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었죠. 저는 압니다. 그런 인간들은 제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해도 눈앞에 더 큰 돈이 보이면 이성을 잃고 달려든다는 것을요. 시장 바닥에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모른 채 하는 인간들을 수도 없이 봐온 저니까요. 저는 30년 지기 흥신소 총무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사돈댁의 재산 현황이 담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총무님, 이 집구석 기둥풀이부터 뽑아야겠어. 사돈이 지금 제일 안달난 게 뭐야? 재개발 예정지 땅이지. 그 여자가 환장할 만한 미끼 하나 던져보자고? 흥신소 조사 결과 사돈은 남편 몰래 친정 식구들 명의로 비자금을 모아 땅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부지에 올인하려 한다는 정보도 입수했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땅 사실은 제가 예전에 시장 상인들과 함께 투자했다가 사기당할 뻔해서 잘 아는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의 지인을 해외 투자 컨설턴트로 변신시켰습니다. 고급 수트를 입히고 벤츠를 렌트해 사돈이 자주 다니는 VIP 골프 모임에 잠입시켰죠. 아이고, 최 사모님 아니십니까? 이 귀한 정보를 사모님께만 드리는 건데 이번 신도시 발표 나면 여기 땅값은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뜁니다. 근데 이건 극비라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데. 사돈의 눈이 번쩍이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던 여자가 돈 이야기 하나에 얼굴색이 바뀌더군요. 정말인가요? 우리 남편 몰래 할 수 있는 거죠? 사돈은 이미 제 덫에 한 발짝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그 여자는 확인차 사위 현우놈을 시켜 뒷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까지 예상한 저는 흥신소를 시켜 가짜 법인과 가짜 토지 대장을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죠. 사위놈은 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내 회사 연봉 100년치를 한 번에 벌 수 있어. 함정이 완성되어 갈 무렵 딸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사돈댁에서 식모 노릇을 하며 버티고 있는 내 새끼.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혹시 엄마가 뭐 한 거야? 무서워, 엄마. 최명희는 투자를 위해 제 환심을 사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딸에게 잘해주는 척하며 제 정보를 캐내려 한 거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걸 참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믿지? 딱 사흘만 더 버텨. 그 여자가 너한테 주는 고기, 그거 독이 든 성배야. 맘껏 먹고 기운 차려도 곧 끝날 거니까. 저는 사돈에게 연락해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저자세를 취했죠. 사돈, 지난번엔 제가 실례했습니다. 제 딸 잘 봐주신다니 고마워서. 제가 아는 귀한 투자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건 사돈께만 드리는 사과의 선물입니다. 최명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제 정보를 받아 챙겼습니다. 호, 사돈도 참. 진작 이럴 것이지. 역시 장사꾼이라 눈치는 빠르시네. 그 여자는 자기가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파멸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드디어 계약 당일. 사돈은 남편 몰래 집 담보대출까지 받고 아들 현우의 명의까지 빌려 총 50억이라는 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시장 바닥에서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채왕 할머니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었죠. 사돈의 얼굴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임산부를 치고 도망갈 때도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하지만 박명희, 당신이 도장을 찍은 그 땅은 신도시 부지가 아니라 곧 국가 귀속 예정인 그린벨트 맹지야. 당신이 쏟아부은 50억은 공중분해될 거고 남은 건 당신 아들 이름으로 된 어마어마한 빚뿐이지. 사돈, 당신은 내 딸에게 곰팡이 핀 밥을 줬지? 나는 당신에게 곰팡이 핀 꿈을 팔았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신도시 계획 무산 기사가 뜨는 순간 당신의 그 우아한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방 안에서 편안하게 지켜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친정엄마의 복수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당신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명희, 박현우, 지옥의 입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법입니다. 사돈 최명희는 그날 아침에도 우아하게 수입티를 마시며 곧 쏟아질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상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5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으니 잠이 올 턱이 있겠습니까? 아들 현우놈도 장사 속에 눈이 멀어 회사 업무는 뒷전이고 수익금 배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전 10시 정각. 뉴스 속보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의 해당 부지는 영구 그린벨트로 묶이며 개발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사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50억? 남편 몰래 대출받은 돈, 사위 명의로 땡겨온 사채까지. 그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최명희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대신 흥신소 총무가 섭외한 가짜 전문가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하며 그 여자는 아마 피가 말라갔을 겁니다. 그 시각 저는 딸 지은이의 짐을 몰래 빼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난리가 난 틈을 타서 말이죠. 거실에서는 사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오숙자, 그 할망구가 나한테 사기를 쳐. 현우야, 당장 그 가짜 전문가 놈 잡아와. 내 이름으로 빌린 사채가 얼마인데? 엄마, 전화가 안 돼. 아예 없는 번호래. 이거 어떡해? 나 회사 공금까지 건드렸단 말이야. 공금 횡령까지.
제 사위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쓰레기였습니다. 엄마의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인생까지 도박판에 던진 꼴이었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오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뒤도 돌아보지 마. 이제 저긴 무너질 일만 남았어. 돈줄이 막히자 사돈댁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사위 박현우의 사생활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사위놈의 회사 익명 게시판과 맘카페에 동시에 풀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모 대기업 대리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사진 속에는 현우놈이 유흥업소에서 여자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 제 아내 지은이의 멍든 팔 사진과 현우가 보낸 엄마가 좀 때릴 수도 있지, 유난 떨지 말라는 가스라이팅 문자 캡처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장모님이지? 오숙자 당신이지? 현우놈의 휴대폰엔 회사 인사팀의 연락과 빗발치는 항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개천에서 용난 딸이라며 지은이를 무시하던 사돈의 그 고결한 집안은 순식간에 악마 고부와 쓰레기 남편의 소굴로 낙인 찍혔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찾아온 사돈 최명희. 화장은 번지고 옷차림은 엉망이 된 채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협박을 하러 온 거였죠. 오숙자, 네가 바라는 게 이거였어? 우리 집안 망가뜨리는 거? 당장 그 글 내려. 안 그러면 네 딸년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최명희의 얼굴 앞에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청송면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정순 씨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명희. 아니, 최명희 씨. 나 기억해? 내아 야사가고 도망친 당신. 이제 벌 받을 시간이야. 사돈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돈도 아들의 명예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과거의 진실까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아킬레스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제가 다 끊어버렸으니까요. 사돈, 당신은 내 딸에게 썩은 밥을 먹였지? 이제 당신이 먹을 건 감옥의 차가운 콩밥뿐이야. 아, 걱정 마. 당신 아들놈도 공금 횡령의 폭행방조로 옆방에 나란히 넣어줄 테니까. 전쟁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사돈댁에 압류 딱지가 붙는 날, 제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될 겁니다. 박명희, 당신의 그 우아한 가면이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군요. 투자금 50억이 공중분해되고 아들의 외도와 폭행 방조 사실이 온 세상에 퍼지자 사돈 최명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쉽게 무릎 꿇지 않는 법이죠. 그녀는 남은 패가 하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제 딸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를 인질로 잡고 저를 협박하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와 돈을 내놓을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참으로 그 여자다운 천박한 발상이었죠. 오숙자, 당장 나와. 내 돈 50억 돌려내고 그 영상 다 지워. 안 그러면 네 딸년 평생 정신병원에 가둬버릴 줄 알아. 내가 이미 손 다 써놨으니까. 사돈은 딸 지은이가 제 엄마랑 도망친 줄도 모르고 지은이의 짐이 사라진 빈 방을 보며 발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서 그 비참한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쥐가 도간에 갇히면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족을 물어뜯는 겁니다. 돈과 명예를 동시에 잃은 사돈댁 거실에서는 이제 상상도 못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금쪽이 아들 현우와 사돈 최명희가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 땅 사자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어. 회사에서 잘 일이 생겼다고.
내 이름으로 빌린 그 빚 엄마가 다 책임져. 이 쓸개 빠진 놈아. 너 좋으라고 한 일이야. 네가 밤마다 계집질하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그 할망구가 감히 우리를 건드렸겠어? 다 네 업보다. 저는 그들의 거실에 몰래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 추악한 대화를 생중계로 듣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배운 게 하나 있죠. 적을 무너뜨릴 땐 내가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것. 그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들어간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들의 싸우는 목소리를 녹음해 사돈댁의 기둥인 사돈어른에게 전송했습니다. 집안의 평화와 체면을 목숨보다 아끼던 그 노인네에게 아내와 아들의 이 추악한 실체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 될 터였습니다. 잠시 후 골프 모임에서 돌아온 사돈어른이 집안 꼴을 목격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들 앞에 제가 보낸 증거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죠. 최명희, 당신이 30년 전에 사람을 치고 도망친 범죄자였다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놈은 회사 공금을 빼돌려 계집질을 해. 최명희는 남편의 발등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여보, 다 오해예요. 저 장사꾼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돈어른은 평생 쌓아온 가문의 명예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시궁창에 처박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때 유유히 그 집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재산 포기 각서와 이혼 합의서를 들고 말이죠. 사돈어른,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 두 사람, 당신 인생에서도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 아닙니까? 제가 깔끔하게 치워드리죠. 대신 제 딸 지은이 몫으로 떼어놨던 그 위자료, 오늘 당장 정산해 주시죠. 사돈어른은 아내와 아들을 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명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현우놈은 제 아버지가 부른 경호원들에 의해 길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제가 판 진짜 함정은 이제부터입니다. 길바닥으로 나앉은 그들 앞에 제가 미리 매수한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숙자, 네가 이긴 것 같지? 나 아직 돈 있어.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고. 저는 그 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명희 씨, 당신 비자금. 아까 그 가짜 전문가한테 다 넘겼잖아. 그 땅 계약금으로. 기억 안 나? 당신은 이제 돈도, 집도, 가족도 없어. 아, 딱 하나 남았네. 30년 전 피해자 정순이가 청구한 민사소송장. 이제 평생 빚 갚으면서 길바닥에서 썩어가 봐. 사돈, 당신은 내 딸을 싱크대 밑에 가뒀지? 이제 당신이 갇힐 곳은 벽지도 없는 차가운 독방이야. 쥐새끼처럼 비굴하게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봐. 내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였는지 죽을 때까지 느끼게 해줄 테니까. 이제 모든 판이 짜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사돈댁을 뒤로하고 제 딸 지은이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과 사위놈의 회사가 발칵 뒤집히는 결정적 한 방이 터집니다. 사돈댁이 아수라장이 된 그 시각, 저는 딸 지은이를 데리고 작고 깨끗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몇 개가 전부더군요.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내 딸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새 거처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문에 서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거기 안 돌아가도 돼? 어머님이 현우 씨가 다시 오라고 난리치면 어떡해? 나 무서워. 엄마. 저는 딸의 수척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35년 전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다짐했었죠. 이 아이 발밑에는 비단길만 깔아주겠다고. 그런데 그 비단길이 가시밭길이 되어 딸의 발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똑똑히 들어. 이제 누구도 너한테 손 못 대.
그 여자는 자기 죄에 깔려 죽을 거고 박서방 그놈은 오늘로 끝이야. 너는 오늘부터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그냥 내 딸 김지은이야. 알겠니? 지은이는 그제야 제 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싱크대 밑에서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삼켰던 그 눈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딸이 겨우 진정될 무렵 현우놈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내쫓았고 회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당장 파면이기니 지은이더러 합의서를 써달라는 개소리였죠. 저는 딸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장모님, 제발요. 저 회사에서 잘리면 끝이에요. 저 외도한 거, 그거 다 술김에 실수한 거라고 장모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지은이 멍든 것도 그냥 넘어져서 그런 거라고. 제발요.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놈의 목소리에서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로지 자기 아니만 걱정하는 그 비겁함. 박서방, 아니 박현우 씨? 자네가 지은이한테 했던 말 기억나나? 유난 떨지 마라. 엄마가 좀 때릴 수도 있지라고 했지? 나도 똑같이 말해주지. 유난 떨지 마라. 인생 좀 망가질 수도 있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끊어. 2번 다시 내 딸 귀 더럽히지 말고. 저는 그 길로 사위의 회사 인사팀과 징계위원회의 지은이의 진단서 원본과 도청한 폭언 녹취록, 그리고 그놈이 유흥업소에서 공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서까지 전부 팩스로 송부했습니다. 확인 사살이었죠. 다음 날 저는 지은이를 당당하게 꾸며 입혔습니다. 제일 비싼 옷을 입히고 제일 화사하게 화장을 시켰죠. 그리고 그놈의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마침 박현우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로비로 나오고 있더군요.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말이죠. 지은아? 너 어떡해? 지은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놈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위자료 청구액 확인해봐. 당신이 나 때리고 멸시한 데가 당신 명의로 된 그 쥐꼬리만한 퇴직금까지 싹 다 압류 걸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시장 바닥 장사꾼이라고 무시했지? 그 장사꾼 엄마가 당신 인생 어떻게 장사 끝냈는지 평생 기억해. 로비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촬영을 하며 저게 그 쓰레기 남편이냐? 라고 외쳤죠. 박현우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회사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부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으니까요. 그놈이 비참하게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던 딸의 손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더군요. 엄마, 나 이제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곰팡이 냄새 안 나는 따뜻한 밥. 저는 딸을 끌어안고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위는 처리했지만 이 모든 악의 근원, 사돈 최명희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쯤 길바닥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제가 파놓은 마지막 덫을 향해 기어가고 있을 겁니다. 30년 전 청송면의 악마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지. 사돈, 이제 당신 차례야. 내 딸은 다시 웃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이제 평생 곡소리만 내게 될 거야.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사돈 최명희의 도피 행각과 숙자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최후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진 박현우는 자숙은커녕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놈은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장모인 저와 제 아내 지은이가 자신을 배신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믿었죠. 어느 비 내리는 밤 지은이가 새로 옮긴 오피스텔 앞에 술에 취한 현우놈이 나타났습니다. 김지은, 나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랑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모님,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당장 이거 다 취소 안 해! 지은이는 방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은이의 손을 잡고 현관 인터폰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의 박현우는 이미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분노에 찌든 괴물이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스피커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아니 박현우 씨?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러자 그놈이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나 우리 엄마한테 휘둘려서 그랬던 거 알잖아. 나도 피해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아버지는 나 호적에서 판대. 네가 나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죽어. 죽겠다는 말로 내 딸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저 수작. 지은이가 순간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놈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흥신소 총무가 미리 보고한 대로 그놈은 제 아버지가 숨겨둔 골드바와 현금을 몰래 훔쳐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박현우, 네가 지금 죽는다고? 네 가방에 든 그 도둑질한 돈이나 챙겨서 도망갈 궁리나 하시지? 네 아버지가 지금 경찰이랑 너 찾으러 오고 있다더라. 현우놈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던 눈물은 금세 마르고 다시 사리가 가득한 눈으로 변했죠. 저는 인터폰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현우놈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그것은 그가 유흥업소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지은이를 괴롭히면서 번 돈으로 해외 도박 사이트에 수억 원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은이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증거 서류였죠. 이 파렴치한 놈아. 내 딸 밥 굶기고 멍들게 할 때 너는 도박판에서 돈을 뿌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지은이한테 생활비 아껴 쓰라고 구박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은이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껴 쓴 돈이 남편의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지은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박현우, 경찰 부를 필요 없어. 지금 네 뒤에 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왔거든. 사돈어른이 보낸 경호원들이 오피스텔 복도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질한 아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우놈은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아, 장모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사람 목소리 안 들려. 너무 시원해. 진짜로 끝났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저 쓰레기는 이제 감옥과 도박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평생을 지하에서 보내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괴물을 만들어낸 몸통, 사돈 최명희. 그녀는 지금 남편에게 쫓겨나 어두운 여관방을 전전하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당신 아들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들었지?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 30년 전에 버린 그 과거의 업보가 지금 당신 문 앞에 도착했거든. 다음 장면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최명희가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숙자가 판 최후의 덫에
스스로 목줄을 거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어두운 호텔 방을 전전하는 최명희. 그녀에게 남은 건 남편 몰래 빼돌린 비자금 20억과 아들이 도박 빚으로 날려먹고 남은 휴지 조각 같은 주식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한 푼 없다고 선언했고 30년 전 청송면 사건의 목격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그녀의 숨통은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찾는 건 반성이 아닙니다. 바로 한방이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거대한 자금.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 장사꾼 여자가 말한 그 땅.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야. 거기만 터지면 변호사도 사고, 입막음도 하고, 다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어. 그녀는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시궁창에 던져버린 채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이죠.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초라한 코트를 걸친 사돈의 모습은 가관이더군요. 저는 미리 섭외한 가짜 투자 전문가와 함께 앉아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돈, 아무리 우리가 원수지간이라 해도 지은이 시어머니였는데 길바닥에 낳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서 나온 확정 도면이에요. 이 땅 내일 아침이면 수용 보상금만 5배로 뛰어요. 가짜 전문가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최 사모님, 이건 오 여사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빼둔 물량입니다. 오늘 입금 안 하시면 다른 투자자한테 넘어갑니다. 확실한 거죠? 정말 5배 맞는 거죠? 내 전 재산이야.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최명희는 의심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외 차명 계좌의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청송면에서 사람들을 등치고 도망쳐서 모은 돈, 내 딸을 굶기며 아낀 생활비로 모은 그 더러운 돈들이 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는 순간 컴퓨터 화면에 이체 성공 메시지가 떴습니다. 20억. 최명희의 마지막 생명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얼굴에서 가짜 웃음을 지웠습니다. 이제 됐어. 사돈, 고마워. 나 다시 일어서면 사돈 시장 좌판이라도 하나 사줄게. 내가 역시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진짜 토지대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박명희 씨, 당신이 방금 산 그 땅 정부 수용지가 아니라 영구 그린벨트로 묶인 늪지대야. 그리고 그 돈 30년 전 당신한테 사기당했던 청송면 사람들한테 이미 분배되기 시작했어. 당신 돈 아니야. 원래 주인들한테 돌아간 거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돈, 내 20억, 야, 오숙자! 그녀가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제 인맥들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틴 제 인맥은 강남 사모님들의 인맥보다 훨씬 질기고 강했습니다. 최명희는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다는 충격에 침을 흘리며 실성한 듯 웃더군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따로 있었죠. 카페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기 혐의가 아닙니다. 30년 전 공소시효가 끝난 뺑소니 사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비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 그리고 제가 제보한 아들의 공금 횡령 방조 혐의였습니다. 박명희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당신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내 딸이 싱크대 밑에서 겪은 그 지옥, 당신은 이제 사방이 막힌 독방에서 겪게 될 거야. 아, 밥은 줄게. 걱정 마. 곰팡이는 안 폈을 거야.
상위 1%를 자부하던 박명희는 그렇게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신봉하던 돈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된 겁니다. 이제 악의 근원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은이의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 숙자가 딸을 위해 준비한 눈물겨운 치유와 감옥 안에서도 계속되는 사돈댁의 처절한 자멸극이 이어집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명품 백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하던 최명희. 그녀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수백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가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푸른색 수의였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아들의 공금 횡령을 도운 공범으로 구치소에 갇힌 그녀는 매일 밤 철문이 닫히는 소리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건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금쪽같이 여겼던 아들 박현우의 배신이었죠. 현우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네가 다 시킨 거라고 진술해? 이 불효자 놈아! 박현우는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모든 죄를 엄마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머니가 돈에 미쳐서 시킨 일이다. 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며 비굴한 눈물을 흘렸죠. 악마가 키운 괴물은 결국 제 어미의 심장부터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서로를 저주할 때 저는 지은이와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딸아이는 아직도 잠결에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잠꼬대를 하며 몸을 떨곤 했습니다. 싱크대 밑에 숨어 밥을 먹던 기억이 딸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긴 것이죠. 저는 시장 일을 잠시 접고 딸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솥밥을 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아닌 구수한 쌀밥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게 말이죠. 지은아, 일어나렴. 오늘 갈치 조림 맛있게 됐다. 네가 좋아하는 감자도 듬뿍 넣었어. 이제 숨어서 안 먹어도 돼. 이 집 주인은 너니까.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밥이 너무 달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는 줄 잊고 살았어. 딸의 눈물 젖은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내 딸의 밥상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복수는 끝난 줄 알았지만 지옥 밑바닥에서도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더군요. 감옥에 있는 박현우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옥중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혼 위자료를 깎아달라. 나중에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 섞인 구걸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박현우는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지은이 좀 내려오세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요. 박서방, 아니 죄수번호 502번. 자네가 지은이한테 했던 말 기억나나? 나 죽으면 네가 편할 것 같냐고 했지? 응, 지은이 지금 너무 편해. 자네가 없어서 숨이 쉬어진대. 아,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자네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네. 자네는 이제 빈털털이야. 몸 건강히 오래오래 감옥에서 썩게나. 절규하는 박현우를 뒤로하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악인에게 용서란 사치입니다. 그들에게 어울리는 건 오직 철저한 외면과 파멸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상인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숙자 언니, 그 사돈댁 망했다는 소식 들었어. 역시 언니가 최고야. 저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저 오숙자도 다시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제 곁에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제 딸 지은이가 있으니까요. 지은이는 이제 사모님이 아닌 시장집 딸내미로 불리는 걸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돈, 당신은 내 딸을 무시하며
시장 바닥 인생이라고 비웃었지? 하지만 보라고. 당신이 무시했던 그 바닥이 당신을 집어삼켰고 당신이 천대했던 내 딸은 그 바닥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어. 이제 마지막 정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전 재산 압류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돈댁의 마지막 비참한 하루와 숙자가 던지는 최후의 일갈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법은 때로 느리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칼날은 자비가 없는 법입니다. 사돈 최명희가 구치소에 갇혀 아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사회에 남아있던 그녀의 화려한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돈댁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경매 개시를 알리는 압류 집행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지켜보러 갔습니다. 내 딸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그 거실에 어떤 정의가 내려지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본 부동산 및 유체동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 집행을 시작합니다. 관계자 외출입을 금합니다.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집행관의 목소리. 주인 잃은 화려한 가구들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애처롭게 서 있더군요. 집행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명희가 제 딸의 얼굴에 집어 던졌던 그 수천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 위에도 시장 바닥 장사꾼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던 그 대리석 식탁 위에도 그리고 제 아들놈이 도박 정보를 검색하던 그 번쩍이는 컴퓨터 위에도 무심하고도 선명한 빨간 딱지들이 하나둘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거실 한복판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딱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내 딸이 흘린 피눈물이고 사돈에게 멸시당했던 제 자존심이며 30년 전 청송면 사람들이 뺏겼던 인생의 조각들입니다. 그때 집안일을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구석에서 울고 있더군요. 사돈에게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다면서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이런 악마 같은 집구석엔 다시 오지 마세요. 구치소에서 임시 석방되어 집으로 달려온 최명희.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본 그녀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이거 다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이 딱지 당장 떼. 오숙자 너지? 네가 시킨 거지? 이년아, 네가 뭔데 내 집에 들어와. 내 집, 최명희 씨. 착각하지 마. 이 집 오늘부로 경매 넘어갔어. 당신 명의로 된 건 이제 이 입고 있는 옷까지 몇 벌뿐이야. 아, 그것도 빚쟁이들이 압류하겠다고 밖에서 대기 중이라던데? 현관 밖에는 제가 미리 정보를 흘린 사채업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돈이 땅 투기를 위해 빌렸던 그 어마어마한 고리대금의 주인들이었죠. 최명희는 집 안에서는 집행관들에게, 집 밖에서는 빚쟁이들에게 포위된 채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난 강남 사모님이야. 난 최명희라고. 집행이 끝나고 최명희는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녀가 제 딸을 쫓아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말이죠.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주민들이 당신 같은 범죄자와 같이 타기 싫어한다는 핑계를 댔죠.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진 채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은 사돈 최명희. 박명희 씨, 당신이 내 딸한테 그랬지? 시장 바닥 수준이라고? 이제 당신이 갈 곳이 바로 그 바닥이야. 아니, 시장 바닥 사람들도 당신 같은 인간은 상종 안 해.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 거기가 당신한테 제일 어울리는 급이니까. 사돈, 당신의 왕국은 오늘부로 폐쇄됐어. 이제 당신 앞엔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차가운 가로등 불빛만 남을 거야. 길바닥에서 잠드는 기분이 어떤지
곰팡이 핀밥보다 못한 인생이 어떤 건지 이제 온몸으로 느껴봐. 다음 장면에서는 사돈 최명희의 마지막 보루였던 과거의 비밀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30년 전 청송면 사건의 유일한 생존 증거자가 법정에 나타나는 충격적인 현장. 여러분, 복수의 완성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됩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집에서 쫓겨난 최명희는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법이었죠. 30년 전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현재의 경제 범죄들은 유능한 변호사만 사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그 특유의 오만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귀부인이라도 된 양 연기를 하고 있었죠. 재판장님,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 장사꾼 여자가 제 재산을 노리고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저는 청송면이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뻔뻔함에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저 여자는 그 한계를 비웃듯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명희 씨,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어. 법은 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기억과 원한에는 시효가 없다는 걸. 검사 측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박명희의 차에 치여 아이를 잃고 하반신 마비가 된 채 평생을 그늘에서 살았던 정순 씨였습니다. 정순 씨가 최명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자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명희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박명희, 30년 만이네. 아니, 이제 최명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당신이 나를 치고 도망가던 그날 밤 비에 젖은 당신 얼굴.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내 배 속에 아이가 죽어가던 그 비명 소리. 당신 귀엔 안 들리니? 몰라! 난 모르는 사람이야! 저 미친 여자가 돈독이 올라서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최명희는 정순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30년 전 내 딸 지은이를 멸시하던 그 표독스러운 악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결정적 증거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박명희가 떨어뜨리고 간 단추 하나, 그리고 정순 씨가 그날 입고 있었던 이제는 갈색으로 변해버린 피 묻은 아기 베네저고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가 흥신소를 통해 찾아낸 30년 전 마을 금고 직원의 증언 녹취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명희가 그날 밤 피 묻은 차를 몰고 와서 금고 장부를 훔쳐갔어. 내가 다 봤어. 그 여자가 내 입을 막으려고 돈까지 질러줬다고. 과학수사의 힘으로 단추에서 추출된 DNA와 현재 최명희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서가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을지언정 그녀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날의 범죄와 장부절도를 통해 일궈낸 범죄 수익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최명희는 신분을 세탁하여 장기간 법망을 피해왔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최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비참한 절규였죠. 저는 법정을 나서는 최명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그녀의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그 오만한 사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명희, 아니 박명희. 네가 내 딸한테 청거지라 그랬지?
지금 네 꼴을 봐. 30년 전 살인미수범의 절도범, 그리고 사기꾼까지.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천한 인간이 또 있을까? 이제 평생 감옥에서 정순이와 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해? 아니, 참회도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 최명희는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30년 전 비 내리는 청송면의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2026년의 태양 아래서 그녀의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이제 단 한 발의 총성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발악하던 사돈 최명희에게 전달된 최후의 소식, 그리고 숙자가 행하는 복수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화려한 조명과 비단 이불,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최명희를 상징하던 그 모든 껍데기가 벗겨진 곳은 가로세로 2평 남짓한 차가운 독방이었습니다. 30년 전 청송면에서 뺑소니를 치고 도망갈 때도, 내 딸 지은이에게 곰팡이 핀 밥을 먹일 때도 그녀는 자기가 이런 곳에서 썩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다시 면회실을 찾았을 때 유리창 너머의 여자는 이미 제가 알던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듬성듬성 빠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휘젓고 있었죠. 배고파. 밥 줘. 우리 현우 어디 갔어? 현우야, 엄마 무서워. 정순이가 자꾸 나를 쳐다봐. 죄책감이 없던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형벌은 자신이 망가뜨린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리는 법입니다. 저는 차갑게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서류 한 장을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아들 박현우의 최종 판결문과 그가 감옥 안에서 보낸 탄원서 사본이었습니다. 박명희 씨, 정신 좀 차려봐.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놈이 쓴 탄원서야. 읽어줄까? 모든 범죄는 어머니인 최명희가 주도했으며 본인은 강압에 의해 가담했을 뿐이다. 어머니와 절연하고 싶다고 적혀 있네. 사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남의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결국 자기가 키운 자식에게 심장을 찔린 꼴이죠. 거짓말이야. 우리 현우가 그럴 리 없어. 네가 시킨 거지? 오숙자, 이 나쁜 년아. 아니, 박현우가 스스로 쓴 거야.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겠다고 자기 엄마를 팔아넘긴 거지. 사돈, 당신이 가르친 게 그거잖아. 돈과 권력 앞에 선 사람도 부모도 버리는 거. 아들이 아주 잘 배웠더군. 최명희는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저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싱크대 밑에서 삼켰던 그 고요한 눈물보다 가벼웠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돈댁의 전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팔려나간 정산 내역서,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적힌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까지 싹 다 털어서 어디에 썼는지 알아. 30년 전 정순이 수술비랑 보상금으로 절반이 나갔고 나머지는 학대 피해 여성 쉼터에 기부했어. 아,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든든하게 챙겼지. 당신 돈은 이제 이 세상에 단 1원도 안 남았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놨거든. 최명희는 허공을 긁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더러운 돈들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겁니다.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없어. 아들도, 돈도, 이름도. 당신은 그냥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뺑소니범 박명희일 뿐이야. 평생 그 좁은 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아가. 지은이가 먹었던 그 밥 냄새 죽을 때까지 잊지 마. 저는 미련 없이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명희가 실성한 듯 웃다가 울다가 밥 줘. 밥 달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오니 지은이가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햇살을 받은 딸의 얼굴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더 이상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지? 그래, 지은아, 정산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시장 가서 장사해야지. 오늘 갈치 물 좋더라. 자식을 건드린 악마에게 용서란 없습니다. 오직 처절한 파멸만이 정의일 뿐입니다. 사돈, 아니 박명희 씨, 지옥에서의 정사는 이제 시작이야. 당신의 긴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빌게. 다음 장면에서는 모든 복수를 마친 모녀의 화려한 제2의 인생과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계절은 바뀌어 다시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죠. 박명희는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 전의 죄와 현재의 범죄가 합쳐진 무거운 형량이었죠. 하지만 그녀를 진짜 파괴한 건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배급되는 밥을 보며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하얀 쌀밥 위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환각 때문이죠. 자기가 내 딸에게 했던 그 잔인한 짓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뇌를 파먹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현우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쟁이들이 감옥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에 그놈은 출소 날이 오는 걸 죽기보다 무서워하며 매일 밤 울며 불며 독방에 넣어달라고 빈다더군요. 자업자득입니다. 자식을 망친 건 결국 그 어미의 탐욕이었고 그 탐욕을 받아먹고 자란 자식은 스스로 괴물이 되어 파멸한 것이니까요. 다시 돌아온 우리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복수의 화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독한 엄마라고 수군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시장 바닥 장사꾼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던 그 잘난 사모님은 이제 없고 저는 여전히 이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시장에 아주 큰 경사가 있거든요. 아이고, 지은이 왔네. 아니, 이제 김 대표라고 불러야 하나? 축하해. 내 딸 지은이가 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주방 구석에서 썩은 밥을 먹던 아이가 이제는 수백 명의 시장 상인을 먹여 살리는 든든한 대표가 된 것이죠. 지은이는 이제 긴 소매 옷으로 멍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30년 전 피해자였던 정순 씨를 찾았습니다. 사돈에게서 뺏어온 돈으로 정순 씨는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았고 기적처럼 휠체어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숙자 언니? 고마워. 지은아, 고맙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야 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것 같아. 우리 셋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빼앗긴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돈댁이었던 그 펜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에서 저는 제 딸이 흘렸던 눈물 자국을 마음속으로 깨끗이 닦아내었습니다. 사돈, 당신은 내 딸을 천거지라 불렀지. 하지만 보라고, 당신이 천시하던 이 바닥 사람들이 당신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귀하게 살고 있어. 당신은 지옥에서 평생 급이나 나누며 사시게. 나는 여기서 내 사람들과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며 행복하게 살 테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앉아
반드시 제 자식 손에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당하고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며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사꾼 오숙자도 해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지은이와 숙자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 딸 지은이와 정순 씨,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엔 더 통쾌하고 가슴 울리는 복수극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